걷어준 게 누군데? 이 은혜도 모르는 것.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어버이날 친정에 인사 다녀왔다는 이유 하나로 시어머니가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문 앞에서 인터폰을 눌렀더니 들은 채도 하지 않았죠. 남편한테 전화했더니 수신 차단이 되어 있더라고요. 짐 한 짝 못 챙기고 아파트 로비에 쫓겨나 앉아 있는데 남편은 시어머니랑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찬 사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참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슬퍼하지도 않고 그냥 그 집을 조용히 팔아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난리 안 쳤냐고요? 당연히 난리가 났죠.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어떤 난리가 났는지 오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어버이날 아침, 저는 친정 어머니께 드릴 카네이션 한 다발과 용돈 봉투를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시어머니 조양순에게는 전날 밤 50만 원을 계좌로 보내드렸죠. 직접 찾아뵙지 못하는 대신 문자도 정성껏 보냈습니다. 친정에서 어머니 아버지와 점심을 먹고 오후 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 앞에서 평소처럼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삐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손가락이 미끄러졌나 싶어 다시 한번 천천히 눌렀습니다. 삐삐삐. 또 빨간 불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지더니 거실 소파에 떡하니 앉아있는 조양순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 태희예요. 비밀번호가 안 되는데 문 좀 열어주세요. 조양순이 리모컨을 소파 옆에 내려놓으며 화면을 쳐다봤습니다. 뭐? 누구? 이 집에 태희라는 사람 없어.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비밀번호가 바뀐 것 같은데 혹시 잘못 누르신 거 아니에요? 조양순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인터폰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화면 가득 조양순의 얼굴이 차올랐습니다. 입꼬리가 한쪽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내가 바꿨어. 일부러. 네. 어버이날에 시어미한테 돈이나 찔끔 보내놓고 친정부터 달려가는 년이 무슨 낯짝으로 이 집 문을 두드려. 괘씸한 것. 저는 인터폰 앞에 선 채로 손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 일단 문 열어주세요.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문 열어. 안 열어. 시어미 코빼기도 안 비추고 친정 엄마한테 살살 기어간 년 다시는 이 문 안으로 못 들어와. 조양순이 인터폰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대신 복도 쪽에서 조양순의 고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현관문 너머로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걷어준 게 누군데? 이 은혜도 모르는 것.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백도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한 번 울리더니 곧바로 끊겼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신 차단. 그 순간 현관문 아래 틈새로 하얀 서류 봉투가 밀려나왔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것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허리를 숙여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이혼 소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백도훈의 이름으로 작성된 깨끗하게 인쇄된 서류였습니다. 거기에 위자료 청구서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백도훈에게 위자료를 달라고요. 2억을 달라고요. 조양순의 목소리가 다시 문 너머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야, 이 아파트 복도에 사는 사람들 다 들어. 우리 며느리라는 것이 시어미 어버이날에 코빼기도 안 비추고 친정에 꼬리치러 갔어. 시집 온 년이 친정만 챙기는 거 봤나? 이런 막된 년은 처음이야. 복도에 조양순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옆집 현관문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슬리퍼를 끌며 돌아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가방에 넣고 엘리베이터를 눌렀습니다.
1층 로비에 내려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짐 하나 없이 외투 하나 더 걸치지 못한 채로요. 5년이었습니다. 명절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전을 부치고 조양순의 병원비를 대고 백도훈의 카드값을 갚아주고 신우이 결혼 비용까지 보탰습니다. 그 5년의 대가가 닫힌 현관문과 이혼 소장 한 장이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폰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백도훈의 SNS에 새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백도훈은 조양순과 나란히 앉아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해시태그에는 효도 사랑하는 어머니 어버이날 만찬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폰 화면을 껐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떨림이 멈출 때까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나의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지금 조양순과 백도훈이 떵떵거리며 차지하고 앉아있는 저 강남 아파트. 저 집은 결혼 전에 제가 제 돈으로 산 집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찍힌 이름은 오직 송태희. 단 한 글자도 백도훈이 아닙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다시 꺼내 이혼 소장을 한 번 더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접어 가방 안에 다시 넣었습니다. 열쇠공을 부를까 잠깐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제가 법을 어기는 꼴이 됩니다. 제 집인데도 억울하지만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강제로 들어가면 오히려 제가 불리해집니다. 저는 로비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감정적으로 부딪히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대신 저 집 자체를 없애버리기로 했습니다. 제 명의니까요. 제가 팔면 그만입니다. 저는 주차장으로 내려가 제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집 근처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간밤에 비즈니스 호텔에서 눈을 거의 붙이지 못했지만 머리는 오히려 맑았습니다. 가방에서 이혼 소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백도훈 측은 결혼 생활 중 아파트 가치가 올랐으니 그 상승분의 절반을 자기 몫으로 달라고 적어놨습니다. 거기에 제가 가정에 불성실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2억까지 얹었습니다. 저는 소장을 접어 가방에 다시 넣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동사무소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가 등기부등본 원본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등기부등본 갑구란에는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소유자 송태희. 그 아래 백도훈이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서류를 챙긴 저는 곧장 강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대학 선배의 소개로 알게 된 이혼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강 변호사가 제가 가져간 서류를 훑어보며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혼인 전 본인 자금으로 매입한 거 맞죠? 네. 제 사업체 수익으로 전액 현금 매수했어요. 대출도 한 푼 없습니다. 그럼 완벽한 특유 재산이네요. 상대가 뭘 주장하든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강 변호사가 이혼 소장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거 작성한 사람, 법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디 동네 떼쟁이한테 맡긴 것 같은데. 변호사님, 제가 지금 그 집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비밀번호를 바꿔버려서 열쇠공 부르시면 안 됩니다. 본인 소유라도 현재 거주자가 있으면 분쟁 소지가 커요. 알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온 거예요. 강 변호사가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팔짱을 꼈습니다. 송 대표님, 직접 명도 소송하시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걸립니다. 그 사이에 저쪽이 별짓을 다 할 수 있어요. 더 빠른 방법이 있나요? 있죠. 집을 파세요. 저는 강 변호사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악성 점유자가 있는 물건을 전문으로 사들이는 법인이 있어요. 시세보다 싸게 넘기는 대신
안에 있는 사람을 내쫓는 건 그쪽이 알아서 합니다. 합법적으로 확실하게. 제가 직접 손 안 대도 되는 건가요? 네. 소유권 넘기는 순간 송 대표님은 완전히 빠지는 겁니다. 나머지는 새 주인이 알아서 처리해요. 그 사람들이 그걸로 먹고 사는 전문가들이거든요. 강 변호사가 명함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밀어줬습니다. 저는 명함에 적힌 번호로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문법인 대표는 상황 설명을 듣더니 단번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강남이요? 평수가 어떻게 되죠? 34평입니다. 점유자가 나가지 않는 상태로 넘겨주시는 거죠? 네. 시어머니와 남편이 버티고 있어요. 좋습니다. 시세에서 20% 빼고 매입할게요. 대신 안에 있는 사람들 내보내는 건 저희가 책임집니다. 깔끔하게요. 그날 오후 저는 법인 대표와 직접 만났습니다. 강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에서 매매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법인 대표가 계약 조건을 하나하나 짚어줬습니다. 계약금은 오늘 바로 입금드리고 잔금은 등기 이전 완료되는 즉시 치릅니다. 보통 일주일이면 끝나요. 저는 도장을 꺼내 계약서 위에 찍었습니다. 잉크가 번지는 걸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5년을 살았던 집이었지만 손이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넘기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며칠 뒤 회사 인사팀장이 제 사무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대표님, 이상한 우편물이 하나 왔는데요. 봉투를 열어보니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발신인은 조양순. 제 직원들이 볼 수 있게 회사 대표 주소로 보낸 겁니다. 내용은 온통 제가 시부모를 학대했다. 재산을 빼돌렸다. 이런 사람이 회사 대표를 하고 있다는 식의 헛소리였습니다. 저는 내용 증명을 봉투에 다시 넣으며 인사팀장에게 말했습니다. 무시하세요. 앞으로 이런 우편물 오면 제 책상 위에 올려두기만 하면 됩니다. 직원들한테는 알리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인사팀장이 나가고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회사 근처 오피스텔에 단기 임대 계약을 맺고 짐을 옮겼습니다. 필요한 건 새로 사면 되니까요. 그로부터 5일 뒤 폰에 알림이 하나 떴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다는 행정 문자였습니다. 새로운 소유자란에는 법인의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폰 화면을 껐습니다. 조양순과 백도훈은 아직 모르겠죠. 자기들이 빼앗은 줄 알고 누워서 TV나 보고 있을 겁니다. 그 집이 이제 전혀 다른 사람의 것이 됐다는 걸요. 그리고 그 새 주인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도요. 며칠 뒤 저는 오후 반차를 냈습니다. 제 차를 아파트 단지 지상 주차장 구석에 세워두고 엔진을 껐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채로 블랙박스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 각도를 조절하니 아파트 공동 현관 입구가 또렷하게 잡혔습니다. 오후 2시 정각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단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건장한 체격의 남자 4명이 내렸습니다. 넥타이를 맨 사람은 없었지만 전부 깔끔한 검정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꺼운 서류 가방을 든 양복 차림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법인 측 법률 대리인이었습니다. 5명이 일렬로 공동 현관을 통과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차창 너머로 그 뒷모습을 지켜보며 시간을 쟀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시간, 복도 걸어가는 시간. 지금쯤 우리 집 앞에 도착했을 겁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립니다. 조양수는 지금쯤 거실 소파에 드러누워 TV를 보고 있었을 겁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고 벌떡 일어났겠죠. 며느리가 싹싹 빌러온 줄 알고요. 조양순이 현관문을 열며
입꼬리를 올렸을 겁니다. 뭐야, 이제야 정신이 들었고 말이 끊겼을 겁니다. 문 앞에 서 있는 건 며느리가 아니라 낯선 남자 5명이니까요. 검정 점퍼를 입은 건장한 4명 뒤로 양복 차림의 대리인이 앞으로 한 발 나섰을 겁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제 폰이 울렸습니다. 법인 대표였습니다. 송 대표님, 통보 완료됐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예상대로예요. 처음에 할머니가 우리 며느리 보냈냐고 소리 지르다가 등기부등본 보여주니까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바닥에 주저앉으시더라고요. 남편은요? 방에서 뛰어나왔는데 삿대질하면서 경찰 부른다고 난리치길래 그러라고 했죠. 실제로 경찰 왔다 갔습니다. 경찰이요? 네. 등기부등본 확인하더니 민사 문제라고 개입 못한다고 그냥 가버렸어요. 저희한텐 매번 있는 일이라. 법인 대표가 전화 너머로 가볍게 웃었습니다. 퇴거 유예기간 3일 줬고 경고 고지서 현관문에 붙여놨습니다. 3일 안에 안 나가면 무단 점유 사용료 하루 30만 원씩 청구 들어가고 그래도 안 나가면 법원 통해서 강제 집행 넣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30분쯤 뒤 아파트 공동현관 문이 열렸습니다. 백도훈이었습니다. 후줄근한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뛰어나오더니 두리번거리며 단지 안을 둘러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백도훈은 단지 앞 편의점으로 뛰어들어갔다가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다시 횡단보도를 건너 맞은편 마트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접이식 박스 여러 개를 양팔에 끼고 나왔습니다. 이삿짐을 쌀 박스를 구하러 다니는 거였습니다. 백도훈이 박스를 끌어안은 채 아파트 공동현관으로 다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잔을 기울이며 효도 어쩌고 해시태그를 달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블랙박스 화면을 끄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주차장을 빠져나오며 백미러를 한번 봤습니다. 아파트 건물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제 저 건물은 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양순과 백도훈의 것은 처음부터 아니었죠. 저는 핸들을 돌려 큰 길로 나섰습니다. 3일 뒤 강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송 대표님, 저쪽 나갔답니다. 어제 포장이사 불러서 짐 다 뺐대요.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짐은 외곽 유료 창고에 넣었고 본인들은 근처 모텔에 들어간 모양입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의자에 등을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강남 아파트에서 모텔방이라 조양순이 얼마나 분통을 터뜨리고 있을지 눈에 선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뜯어보니 소장 부본이었습니다. 백도훈과 조양순이 저와 새 집주인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온 겁니다. 내용을 읽는데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파트는 원래 조양순의 돈으로 샀고 며느리 이름만 빌려줬을 뿐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 자체가 무효이고 집을 돌려달라는 소리였습니다.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었지만 법원 도장이 찍힌 서류가 눈앞에 있으니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주 토요일 친정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희야, 너 남편이라는 사람이 우리 집 앞에 와서 난리를 쳤어. 네, 도훈이가요? 마당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 딸이 재산 빼돌렸다고, 사기꾼이라고. 동네 사람들 다 나와서 구경했어. 저는 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버지가 나가서 쫓아냈는데 어머니의 말이 거기서 끊겼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여보, 괜찮아? 태희야, 엄마가 쓰러졌어. 119 불러야 될 것 같다. 저는 차 키를 집어들고 오피스텔을 뛰쳐나갔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핸들을 잡은 손가락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어머니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습니다. 평소에 심장이 안 좋으셨는데 충격을 받으셔서 쓰러지신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복도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왔어. 엄마는 지금 안정 취하고 있어. 의사 선생님이 크게 위험하진 않다고 했는데 당분간 입원해야 한대.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의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계신 거였습니다. 그 자식이 대문 앞에서 1시간을 서서 소리를 질렀어. 네 엄마가 얼마나 놀랐겠니? 저는 아버지의 떨리는 주먹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병실로 어머니를 옮기고 나서 저는 복도에 나와 폰을 꺼냈습니다. 법원에서 온 소장 부본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조양순의 돈으로 집을 샀다는 거짓 주장.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거짓말이 그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인지를요. 남의 이름을 빌려서 부동산을 산 거라고 본인들 입으로 주장한 겁니다. 그건 법으로 금지된 일이에요. 그걸 스스로 법원 서류에 적어서 낸 거예요. 저는 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저쪽 소장 보셨죠? 맞습니다. 저도 보면서 실수했어요. 이거 역으로 쓸 수 있죠? 강 변호사가 잠깐 침묵했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본인들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로 본인들 목을 조르는 꼴이에요. 송 대표님, 제가 방법 정리해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뜨고 계셨습니다.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처리할게요. 어머니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실 보호자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어머니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아버지에게 간병을 맡기고 서울로 올라가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틀 뒤 어머니의 상태가 안정되고 퇴원 날짜가 잡힌 뒤에야 저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제일 먼저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친정집 CCTV 영상을 USB에 담아가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백도훈이 대문 앞마당까지 들어와 1시간 동안 고성을 지른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저는 회사로 돌아와 사무실 문을 닫았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지난 10년간의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체 세금 납부 내역, 아파트 매입 당시 제 통장에서 매도인에게 보낸 이체 기록, 계약서 원본 스캔 파일까지 한 장 한 장 출력해서 파일에 정리했습니다. 이 서류들이 모이면 그들이 내민 거짓말이 그대로 폭탄이 됩니다. 제가 직접 터뜨리는 게 아닙니다. 국가가 대신 터뜨려 줄 겁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관할 구청을 찾아갔습니다. 접수 창구에 앉은 담당 공무원에게 서류 2묶음을 내밀었습니다. 하나는 백도훈 측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사본, 다른 하나는 제 아파트 등기부등본 원본이었습니다. 어떤 민원이신가요? 이 소장을 보시면 조양순이라는 사람이 본인 돈으로 부동산을 사놓고 제 이름만 빌려줬다고 법원에 직접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소장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이름을 빌려서 부동산을 등기한 건 법 위반이잖아요. 본인들이 스스로 인정한 셈이니까 규정대로 과징금을 부과해 주십시오.
공무원이 안경 너머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이거 본인들이 직접 법원에 낸 서류 맞습니까? 네. 법원 접수 도장 찍혀 있습니다. 공무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민원 접수서를 꺼냈습니다. 확인되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30%까지 과징금이 나갈 수 있습니다. 접수 도와드릴게요. 저는 민원 접수서를 작성하고 구청을 나왔습니다. 그 발로 근처 카페에 들어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탈세 제보 화면을 띄웠습니다. 제보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조양순이라는 사람이 강남 아파트를 살 만한 소득이 전혀 없는데 본인 돈으로 샀다고 법원에서 주장하고 있으니 자금 출처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양순의 주민번호, 주소, 법원 소장 사본 파일까지 첨부해서 제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며칠 뒤 가정법원 출석일이었습니다. 강 변호사와 나란히 피고 석에 앉았습니다. 맞은편에 백도훈과 조양순이 앉아 있었습니다. 조양순 옆에는 싸구려 양복을 입은 브로커 변호사가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조양순이 저를 노려보며 입술을 실룩거렸습니다. 백도훈은 고개를 숙인 채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강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판사에게 서류 묶음을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측은 조양순의 자금으로 아파트를 매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 측은 매입 당시 자금 흐름을 증명하는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합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제 사업체 통장에서 매도인 계좌로 직접 이체된 내역이었습니다. 날짜, 금액, 보내는 사람 이름까지 전부 찍혀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 송태희의 사업체 법인세 납부 내역 10년치를 함께 제출합니다. 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충분한 경제 능력이 피고 본인에게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맞은편 브로커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조양순이 브로커 변호사의 팔을 잡아당기며 속삭였습니다. 뭐 하는 거야? 뭐라고 좀 해봐. 브로커 변호사가 억지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측은 추가 자료 확보를 위해 기일 연기를 요청합니다. 판사가 안경 너머로 브로커 변호사를 내려다봤습니다. 기각합니다. 원고 측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단 하나도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 측 증거는 명백합니다. 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전액원고 부담으로 결정합니다. 판사가 의사봉을 내리쳤습니다. 조양순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 집은 내 집이라고. 백도훈이 조양순의 팔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일단 나가요. 조양순이 백도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게 다 네가 변호사를 잘못 데려와서 그래. 돈만 처먹고 하는 게 뭐야. 브로커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챙기며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조양순의 고성이 법정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강 변호사와 함께 법원을 나서며 물었습니다. 이제 구청이랑 국세청 쪽은 언제쯤 움직일까요? 빠르면 일주일 안에 통지서 나갈 겁니다. 본인들이 법원에 낸 서류가 증거니까 조사할 것도 별로 없어요. 정확히 일주일 뒤였습니다. 강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송 대표님, 저쪽 브로커 변호사가 사임서를 냈답니다. 사임이요? 국세청이랑 구청에서 동시에 통지서가 날아가니까 겁먹은 거죠. 세금 문제까지 엮이면 자기도 불똥 튈 수 있으니까요. 수임료만 챙기고 빠진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또 한 통의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경찰서였습니다. 친정집 난동건으로 백도훈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는 통보였습니다. 저는 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오피스텔 창문으로 들어오는 노을빛이 책상 위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구청 소명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강 변호사를 통해 전해 들은 소식은 이랬습니다. 백도훈이 수억 원의 과징금을 막아보겠다고 은행이란 은행을 다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소송 기록에 경찰 조사까지 겹치니 신용 등급이 바닥을 쳤겠죠. 정상적인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줄 리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회사 1층 로비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서 내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대표님, 로비에 남자분이 한 분 오셨는데요. 대표님을 만나야 한다고 바닥에 주저앉아서 안 일어나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 한가운데 백도훈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양복 바지가 구겨져 있었고 면도도 하지 않은 얼굴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저를 본 백도훈이 기어오듯 다가왔습니다. 태희야, 제발. 한 번만 봐줘. 출근하던 직원 몇 명이 걸음을 멈추고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구청에 넣은 민원 취소해줘. 경찰 고소도 취하해줘. 그러면 이혼 소장 내가 알아서 철회할게. 위자료도 안 받을게. 제발. 백도훈이 제 바지 끝을 움켜잡았습니다. 저는 한 발 물러서며 백도훈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톱 밑에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도훈아. 백도훈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구청 민원은 내가 넣은 게 아니야. 니니가 법원에 낸 서류를 보고 구청이 알아서 움직이는 거야. 내가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거짓말하지 마. 네가 찔렀잖아. 네가 안 그랬으면 구청이 어떻게 알아. 백도훈이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112 누리에 신고해 주세요. 스토킹 및 업무 방해로요. 태희야, 잠깐만. 백도훈이 일어서려다 미끄러지며 다시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제발, 나 죽게 생겼어. 사채까지 썼단 말이야. 과징금 못 내면 나 진짜 끝이야. 저는 백도훈을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채까지 썼어? 어쩔 수 없었어. 은행에서 안 빌려주니까. 그건 내 선택이지. 나한테 왜 그래? 5분도 안 돼서 경찰 2명이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백도훈이 경찰을 보더니 안색이 하얘졌습니다. 저 사람 아닙니다. 오해예요. 저는 그냥 대화하러 온 거라고요. 경찰이 백도훈의 양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일단 나가셔야 합니다. 신고가 접수됐으니까요. 잠깐만요, 잠깐만. 태희야. 백도훈이 발버둥을 치며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내 백도훈의 손목에 채웠습니다. 직원들이 복도에 줄지어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백도훈이 고개를 푹 숙인 채 경찰에 이끌려 로비를 빠져나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경찰차 뒷좌석에 실리는 백도훈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날 밤 오피스텔 현관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며느리야, 문 좀 열어줘. 조양순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주소를 알아냈는지 모르겠지만 문 밖에서 주먹으로 문짝을 쾅쾅 두들기고 있었습니다. 도훈이가 잡혀갔어. 며느리야, 제발 한 번만 봐줘. 이 늙은 것이 무릎을 꿇을게. 제발. 저는 스마트 도어벨 화면을 켰습니다. 조양순이 문 앞에서 허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고 실내화를 신은 채였습니다. 저는 도어벨의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저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열어. 이년아, 문 열어. 시어미가 이렇게 빌고 있잖아. 조양순의 목소리가 통곡에서 고성으로 바뀌었습니다. 네가 사람이야? 시어미를 이렇게 길바닥에 세워놓는 게 사람이 할 짓이야. 이 독한 년아. 저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문 밖의 소리가 1시간쯤 이어지다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도어벨에 저장된 영상 파일을 USB에 옮겨 담았습니다. 강 변호사 사무실에 가져가서 건넸습니다. 이걸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해 주세요. 강 변호사가 영상을 재생해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바로 인용 나옵니다. 이틀이면 결정 받을 수 있어요. 이틀 뒤 법원에서 접근금지 결정문이 나왔습니다. 조양수는 앞으로 제 집과 회사 반경 100m 안에 접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주 강 변호사에게서 또 다른 소식이 왔습니다. 백도훈 직장으로 사채업자들이 찾아갔답니다. 용역 직원들이 사무실까지 들어가서 빚 갚으라고 행패를 부렸대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공기업이라 품위 유지 의무가 있잖아요. 인사위원회 열린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더미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내일 있을 회의 자료였습니다. 저는 빨간 펜을 집어들고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뒤 강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송 대표님, 백도훈 파면됐습니다. 파면이요? 사채업자 난동에 경찰 조사까지 겹치니까 인사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했답니다. 퇴직금은 나왔는데 구청에서 바로 압류 걸었어요. 과징금 징수용으로. 그럼 손에 쥐는 돈이 한 푼도 없는 거네요. 네. 조양순도 마찬가지예요. 자금 출처 소명을 못해서 증여세 폭탄 맞았고 노령연금 계좌까지 국세청이 묶어버렸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유리창에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정집 난동건 형사 재판 결과 나왔습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요. 정가가 붙는 거죠? 네. 평생 따라다닙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로부터 2주 뒤 저와 백도훈의 이혼 재판이 열렸습니다. 백도훈은 법정에 혼자 나왔습니다. 변호사도 없이 양복 대신 낡은 잠바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유책 배우자인 백도훈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백도훈이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백도훈이 뒤에서 불렀습니다. 태희야.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강 변호사가 제 옆에서 걸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 완전히 남입니다. 저는 법원 정문을 나서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갑고 깨끗했습니다. 며칠 뒤 강 변호사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저쪽 유료 창고 보관료 3개월 밀려서 짐 전부 폐기 처리됐답니다. 가구며 옷이며 살림살이며 전부 쓰레기로 넘어간 거였습니다. 조양순이 그렇게 아끼던 시어머니 장롱, 백도훈이 모아둔 골프채 세트, 전부요. 저는 문자를 읽고 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딱히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 주 금요일 강 변호사와 사무실에서 마지막 정리 미팅을 했습니다. 위자료 채권으로 백도훈 통장 가압류 걸어주세요. 앞으로 일용직을 뛰든 뭘 하든 돈이 들어오는 족족 묶이게요. 강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바로 신청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네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강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주민센터에 들러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주민등록증 뒷면에 새 주소가 찍혔습니다. 오피스텔 주소, 온전히 저만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오피스텔 거실 바닥에 앉아 통장을 펼쳐봤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남은 돈이 찍혀 있었습니다. 시세보다 20% 싸게 넘기긴 했지만 강남 아파트 값이니 그래도 큰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신규 프로젝트 기획안을 띄웠습니다. 반년 전부터 구상만 하고 자금이 부족해 미뤄뒀던 사업이었습니다. 지금이라면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기획안 첫 페이지에 예상 투자 금액을 적어 넣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가락이 가벼웠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아파트 매각 자금을 쏟아부은 신규 프로젝트가 터졌습니다. 매출이 전년 대비 3배로 뛰었고 직원 수도 2배로 늘었습니다. 업계에서 저희 회사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어느 경제 매거진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자수성가한 여성 CEO 특집이었습니다. 촬영 날 기자가 물었습니다. 사업을 키우는 과정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였나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든 걸 잃었다고 느낀 날이 있었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그날이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기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펜을 움직였습니다. 그날 오후 중요한 계약 미팅을 마치고 퇴근길에 올랐습니다. 운전기사가 모는 검정 세단 뒷좌석에 앉아 태블릿으로 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강남 교차로에서 신호에 걸렸습니다. 저는 메일에서 눈을 떼고 무심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길모퉁이에 남자가 한 명 서 있었습니다. 낡은 작업복에 모자를 눌러쓰고 행인들에게 전단지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받아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남자는 허리를 굽혀 지나가는 사람마다 고개를 숙여 전단지를 내밀었습니다. 볼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일 만큼 말라 있었습니다. 백도훈이었습니다. 저는 창문에 기댄 채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분노도 연민도 통쾌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요. 그냥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돌리는 모르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 순간 백도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연히 제 차 쪽으로 시선이 향했습니다. 틴팅이 옅은 뒷유리 너머로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백도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전단지 묶음이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입이 벌어지더니 뭔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창문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새까만 틴팅 유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백도훈의 얼굴이 어두운 유리 뒤로 사라졌습니다. 신호등이 초록으로 바뀌었습니다. 차가 부드럽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저는 시선을 돌려 다시 태블릿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뒷유리 너머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니 로비에서 직원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약 잘 되셨어요?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대표이사실 문을 열고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도심의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를 돌려 노을을 마주봤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질 때까지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도 시원하셨나요? 결국 어떻게 됐냐고요? 시어머니 조양수는 본인이 법원에 낸 거짓말 한 장 때문에 수억 원짜리 세금 폭탄을 맞고 노령연금마저 묶여버렸습니다. 백도훈은 전과자가 됐고 직장에서 쫓겨났고 사채업자한테 쫓기다가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돌리는 신세가 됐죠. 강남 아파트에서 며느리를 내쫓던 그 기세는 어디로 갔는지 곰팡이 핀 쪽방에서 무료 급식소를 전전하는 게 지금 그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주눅들 필요도 의기소침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사세요. 오늘 사연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태희 씨에게 한마디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